반갑습니다. 우리네 삶의 희로애락을 목소리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마음으로 듣는 방송, 인생사열 라디오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따뜻한 힘을 실어주세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선 오대산 깊은 골짜기, 해발 1000m 고지에 위태롭게 매달린 작은 암자 무심함의 겨울은 세상의 시간과는 다르게 흘렀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추위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제 핏줄을 끊어내고 도망친 죄인, 비군이 명선을 벌하는 자연의 채찍질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명선 스님은 눈을 떴습니다. 알람 시계 따위는 없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그녀를 깨우는 신호였습니다. 얇은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울부짖는 듯했고, 가끔씩 처마 밑에 매달린 거대한 고드름이 쩍쩍하고 갈라지는 소리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산사의 고요를 찢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낡을 대로 낡아 솜이 다 빠져나간 승복 사이로 냉기가 파고들었습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무릎을 펴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입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은 고통이라기보다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비참한 확인 절차 같았습니다. 그녀는 촛불 하나를 켜고 3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의식을 치르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암자 옆을 흐르는 계곡물은 두꺼운 얼음장 밑에 갇혀 있었습니다. 명선 스님은 곁에 둔 수박만 한 돌덩이를 들어 얼음을 내리쳤습니다. 얼음이 깨지고 그 아래서 검푸른 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젖은 뺨을 때렸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얼음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통증이 순식간에 어깨를 타고 심장까지 찌릿하게 올라왔습니다. 동상으로 터져 피고름이 엉겨붙은 손등,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진 손마디, 그것은 여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형벌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손바닥을 긁어댔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입술이 파랗게 질려 떨리면서도 그녀는 염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비는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30년 전 그 눈 내리는 밤, 빚쟁이들을 피해 갓 태어난 핏덩이를 입양 브로커의 차갑고 검은 세단 뒷좌석에 밀어 넣었던 그날. 아가 미안하다. 애미가 능력이 없어서 젖 한 모금 배불리 먹이지 못해서 미안하다. 부디 너만은 따뜻한 곳에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비단 입을 덮고 자거라. 이 애미는 평생 추위와 배고픔을 벗삼아 살 테니 내 몫의 복까지 내가 다 가져가거라. 차창 너머로 멀어지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환청인 줄 알면서도 그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그 아이가 장성하여 나를 찾아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보이는 것은 눈 덮인 산과 그녀를 가두고 있는 거대한 정막뿐이었습니다. 법당 뒤편 하루 중 볕이 가장 먼저 들고 늦게 지는 명당 자리에는 명선 스님의 목숨과도 같은 장독대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뚜껑 위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마치 하얀 고가를 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쌀을 안치고 밥이 끓는 동안 빗자루를 들고 장독대 주변의 눈을 쓸었습니다. 마치 귀한 상전이라도 모시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훅 하고 올라오는 냄새.
그것은 일반적인 간장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햇빛과 바람, 그리고 명선 스님의 눈물이 발효되어 만들어낸 깊고 진한 쿰쿰하면서도 달큰한 향기였습니다. 항아리 안의 액체는 검다 못해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녀의 쭈글쭈글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시간장, 종갓집 며느리들이 목숨 걸고 지킨다는 그것. 명선 스님은 아들을 떠나보낸 그의 겨울, 메주를 쓰고 소금물을 부어 이 장을 담갔습니다. 우리 진수, 다시 만나는 날, 애미가 이 간장으로 따뜻한 밥 한 그릇 비벼줘야지. 세상에서 제일 맛난 밥 해줘야지. 그녀는 검지손가락을 간장에 푹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짭짤함 뒤에 밀려오는 뭉근한 단맛, 그리고 혀뿌리를 감싸는 감칠맛. 그 맛은 30년의 기다림이 농축된 맛이었습니다. 아직이다. 조금 더 익어야 한다. 우리 아가 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녀는 간장 독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낡은 승복 소매 끝으로 차가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간장 위로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강원도의 시간이 얼어붙어 있다면 지구 반대편 뉴욕 맨해튼의 시간은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센트럴 파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주상복합 팰리스 하우스의 펜트하우스. 이곳은 평범한 사람들의 1년치 연봉이 월세로 나가는 선택받은 자들만의 성역이었습니다. 실내 온도는 1년 365일 정확히 25.5도, 습도는 45%로 유지되었습니다.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내는 최고급 공기청정 시스템 덕분에 집안의 공기는 마치 멸균실처럼 깨끗했지만 동시에 소름 끼칠 정도로 건조하고 인공적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경매가 수십억을 호가하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이 사는 냄새는 없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 빨래 섬유 유연제 냄새, 아이들이 뛰노는 먼지 냄새 같은 생활의 흔적은 완벽하게 거세되어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유리성의 주인, 다니엘 강은 주방 아일랜드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미식 가이드인 미슐랭에서 별 3개를 받은 레스토랑 DAN의 오너, 셰프이자 뉴욕 사교계의 정점에 선 인물이었습니다. 185cm의 키에 조각 같은 외모, 수백억 대의 자산. 모든 것을 가진 남자처럼 보였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위태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한우 채끝 등심 스테이크를 굽고 있었습니다. 마블링이 꽃처럼 핀 고기가 뜨거운 팬 위에서 치익 소리를 내며 익어갔습니다. 버터의 고소한 풍미와 로즈마리의 향긋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완벽한 시어링, 완벽한 레스팅. 그는 핀셋으로 금가루를 뿌려 플레이팅을 마무리했습니다. 누가 봐도 침이 고일 만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표정은 마치 썩은 음식 쓰레기를 보는 듯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프를 들어 고기를 한 점 썰었습니다. 핏물이 살짝 배어나오는 미디엄 레어. 그는 고기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우. 그는 씹던 고기를 냅킨에 뱉어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음식은 맛이 아니라 모래알 같았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역겨운 비린내와 기름기만이 입안을 맴돌았습니다. 거식증. 화려한 셰프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그의 치명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젠장, 또야 또. 다니엘은 접시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60만 원짜리 명품 접시가 박살나며 스테이크 조각과 소스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는 헐떡이며 싱크대를 붙잡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위장에 들어있는 게 없어 쓴 위액만 넘어왔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형형색색의 식재료가 가득했지만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탄산수와 수면제뿐이었습니다. 그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습니다. 그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데디? 그때 2층 계단에서 작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니엘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5살 배기 딸 제니가 곰 인형을 질질 끌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고 팔다리는 툭 치면 부러질 듯 앙상했습니다. 창백한 피부 위로 푸른 정맥이 비쳐 보일 정도였습니다. 제니, 왜 일어났어? 아직 잘 시간이야. 다니엘은 깨진 접시 조각을 급히 발로 밀어 숨기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배가 아파. 제니가 배를 움켜쥐며 칭얼거렸습니다. 다니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아무것도 먹지 않아 위경련이 온 것이었습니다. 제니는 아빠를 닮아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를 해줘도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니, 아빠가 수프 만들어줄까? 아니면 달콤한 푸딩? 싫어. 냄새나. 다 맛없어. 아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빠가 다 구해올게. 말만 해. 다니엘이 애원하듯 물었지만 제니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아이가 뜬금없이 내뱉은 단어의 다니엘은 굳어버렸습니다. 엄마가 해준 거 먹고 싶어? 제니.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잖아. 아빠가 엄마 대신이잖아. 아니야. 아빠 음식은 차가워. 엄마 음식은 따뜻하대. 꿈에서 그랬어. 다니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니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미국인 아내, 그리고 자신을 낳자마자 버린 친모. 다니엘의 인생에 어머니라는 존재는 결핍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마저 그 결핍을 물려받아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설원.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그는 누군가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등은 따뜻했지만 그 등을 가진 여인은 헐떡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인의 발자국마다 붉은 핏자국이 찍혔습니다. 가지마. 나를 버리지 마. 다니엘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침대 시트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수면제 2알을 입에 털어넣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가? 왜 내 딸까지 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뉴욕의 화려한 야경이 그를 비웃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셰프 다니엘 강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배고픈 고아였습니다. 가난하지만 뜨거운 30년 된 간장의 온기와 부유하지만 차가운 맨해튼의 밤 공기. 두 세계는 아직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각자의 겨울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제 핏줄을 끊어낸 대가로 얻은 따뜻한 곳, 배부른 삶이라는 어미의 기도는 잔인하게도 절반만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다니엘, 아니 한국 이름 강진수의 삶은 배부름이 아닌 처절한 생존이었습니다. 양부모는 입양 보조금이 끊기자마자 가면을 벗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눈치를 보며 빵 조각을 훔쳐 먹어야 하는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다니엘은 18이 되던 해 고등학교 졸업장만을 움켜쥐고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손에 든 것은 낡은 배낭 하나와 단돈 $50가 전부였습니다. 뉴욕의 뒷골목은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본능적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맛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퀸즈의 허름한 다이너에서 접시 닦기로 시작한 그는 어깨 너머로 배운 요리를 흉내내며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남들이 남긴 식재료로 육수를 내고 값싼 고기를 두드려 부드럽게 만드는 법을 본능적으로 터득했습니다. 그에게 요리는 예술이 아니라 굶주리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다이너의 기름 쩐내와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자취방을 전전하던 그가 맨해튼의 빛을 본 것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칼을 갈고 화상을 훈장처럼 달고 산 덕분에 그는 미드타운의 유명 프렌치 레스토랑 르 뿌띠의 막내 요리사로 입성했습니다. 전쟁터 같은 주방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다니엘은 한 줄기 빛을 만났습니다. 스칼렛이었습니다. 그녀는 파트장이었지만 말단인 다니엘을 하대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칼질 소리 마치 음악 같아. 리듬이 살아있어. 그녀는 바쁜 서비스 타임이 끝나면 몰래 챙겨둔 최고급 트러플이나 캐비어 자투리를 다니엘의 입에 넣어주곤 했습니다.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그녀는 다니엘이 평생 느껴보지 못한 조건 없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고아로서 겪은 차별과 외로움으로 굳게 닫혔던 다니엘의 마음 빗장이 그녀의 따뜻한 수프한 그릇에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사랑은 요리처럼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자취방에서 서로를 위한 요리를 만들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칼렛이 수줍게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집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당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그리고 서재를 가득 채운 트로피들. 스칼렛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뉴욕 요식업계의 대부,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조지였습니다. 자네가 내 딸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 그 친구인가? 조지의 눈빛은 날카로운 회칼 같았습니다. 가난한 동양인 고아 출신의 요리사. 누가 봐도 탐탁지 않은 예비 사위였습니다. 조지는 다니엘에게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내 입맛을 만족시킨다면 자네를 인정하지. 하지만 실패한다면 내 딸 곁을 떠나게. 다니엘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잡았습니다. 화려한 기교 대신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완벽하게 구운 닭 가슴살과 닭뼈를 푹 고아 만든 진한 소스. 그것은 그가 굶주리던 시절 상상만으로 그리던 가장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음식을 맛본 조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접시를 비운 그는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자네 요리에는 슬픔이 있군. 하지만 그 슬픔을 덮어주는 따뜻함이 있어. 합격일세. 그날 이후 다니엘의 인생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조지의 전폭적인 지지와 스칼렛의 내조 덕분에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DAN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오픈했고 미슐랭 별을 따냈습니다. 스칼렛과의 결혼 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세상 모든 불행이 그를 비껴가고 행복만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스칼렛의 배가 불러오던 그의 겨울까지는 말입니다. 예정일보다 일찍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다니엘은 미친 사람처럼 서성였습니다. 분만실의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을 때 다니엘은 의사의 표정에서 절망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는 살렸지만 산모는 출혈이 너무 심해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스칼렛은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고 그 옆에는 핏덩이 딸 제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목숨과 맞바꾼 아이. 다니엘은 제니를 안아줄 수조차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상실감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장례식 이후 다니엘은 변해갔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스칼렛이 없는 식탁, 그녀가 맛보지 못할 요리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가 만든 요리가 찬사를 받을수록 그의 속은 썩어 들어갔습니다. 거식증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떠난 자리를 공허함이 채웠고 그는 스스로를 굶김으로써 그녀의 죽음에 속죄하려 했습니다. 스칼렛이 떠난 지 5년 다니엘의 시간은 멈춰 있었지만 뉴욕의 시계는 더욱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맨해튼의 마천루 숲,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피어 17, 이스트 강변의 거대한 복합 문화 공간인 이곳은 며칠 전부터 전 세계 미식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뉴욕시와 글로벌 미식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더 소울 오브 코리아가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한 한식 홍보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르네 레드제피, 마시모 보투라 같은 세계적인 셰프들이 한식의 식재료인 발효를 주제로 각자의 해석을 담은 요리를 선보이고 경연을 펼치는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 예고된 자리였습니다. 조지의 호출을 받고 그의 서재에 들어선 다니엘의 눈은 퀭했습니다. 조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이스트강의 물결을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금박 입힌 초대장을 다니엘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번 주말이다. 피어 17에서 열리는 K-푸드 서밋. 자네가 심사위원장을 맡아주게. 다니엘은 초대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제 상태 아시잖아요. 미각을 잃은 요리사가 무슨 심사를 합니까? 거절하겠습니다. 미각을 잃은 게 아니야. 마음을 닫은 거지. 조지의 목소리가 서재를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다니엘의 마른 어깨를 짚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테크닉을 보는 자리가 아니네. 전 세계에서 날고 긴다는 셰프들이 뉴욕으로 모여들 거야. 그들은 화려한 기술로 음식을 조각하겠지. 하지만 자네는 알지 않나? 진짜 한국의 맛은 혀끝이 아니라 가슴을 덮이는 온기에서 나온다는 걸. 자네는 미국에서 자랐지만 자네 피 속에는 그 온기에 대한 기억이 흐르고 있어. 스칼렛도 항상 말했지. 자네 요리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있다고. 그 그리움으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주게. 조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는 한국의 깊은 산속에서 평생 장만 담가온 장인들이 특별 초청되어 자신들의 시간장과 된장을 출품한다고 하네. 어쩌면 그 속에 자네가 잃어버린 그리고 제니가 거부하는 음식에 진짜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 제니라는 이름의 다니엘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앙상하게 말라가는 딸, 엄마의 따뜻한 음식만을 찾는 아이. 다니엘은 떨리는 손으로 초대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려한 금박 글씨 위로 뉴욕의 차가운 빌딩 숲과는 어울리지 않는 투박한 항아리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오대산 무심함의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고드름이 녹아내리는 데에는 꼬박 2달이 걸렸다. 겨우내 산사를 올가매던 눈보라가 잦아들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우렁찬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할 무렵 암자 뒷마당의 장독대에도 볕이 들기 시작했다. 겨울에 띄운 메주는 봄볕에 바짝 말라갔고 다시 소금물에 잠겨 인고의 시간을 견뎠다. 산수유가 피고 지고 그 자리에 진달래가 붉게 타오르다 사그라들었다. 스님은 매일 아침 장독을 닦으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침묵의 발효를 지켜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의 과정이 아니라 겨울의 혹독함을 견딘 생명이 봄의 기운을 받아
새로운 맛으로 깨어나는 수행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고 산천이 짙은 녹음으로 우거진 초여름. 고요하던 무심함의 정적을 깨고 속세의 호출이 당도했다. 명선 스님은 잘 익은 5년 묵은 시간장 항아리를 품에 안고 수십 년 만에 산문을 나섰다. 장소는 서울의 심장부,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도심 한복판이었다. 거대한 컨벤션 센터의 자동문이 열리자 오대산의 청량한 바람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뜨거운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다. 뉴욕에서 열릴 더 소울 오브 코리아의 본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예선전 현장. 그곳은 이미 소리 없는 전쟁터였다. 홀 안의 공기는 팽팽했다. 천장에 매달린 수백 개의 특수 조명이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를 비췄고 수십 대의 방송용 카메라가 참가자들의 미세한 손떨림까지 포착하기 위해 맹수처럼 주위를 맴돌았다. 이곳에 모인 이들은 대한민국 미식의 최전선이자 자존심 그 자체였다. 제한 시간은 120분. 지금부터 전쟁을 시작합니다. 사회자의 카랑카랑한 외침과 함께 거대한 스톱워치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좌측 조리대에서는 강남 특급 호텔의 최연소 총괄 셰프가 수하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불 올려. 온도는 180도 유지해. 그의 외침에 맞춰 웍 안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다. 그는 최고급 한우를 숯불에 훈연하며 강렬한 불맛으로 심사위원의 혀를 제압할 기세였다. 우측 조리대에서는 청담동 미쉐린 투스타 오너 셰프인 강현수가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집도이처럼 예리한 눈빛으로 핀셋을 움직였다. 액체 질소가 뿜어내는 하얀 연기 속에서 그는 식재료의 분자 구조를 바꾸고 젤리화된 소스를 접시 위에 보석처럼 박아넣고 있었다. 칼이 도마를 때리는 경쾌한 파열음, 달궈진 기름이 재료를 삼키는 치지직거리는 소리, 그리고 수십 가지 향신료가 뒤섞인 매혹적인 향기가 돔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속도와 기술, 그리고 화려함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그 아수라장 같은 열기 속에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진공의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는 명선 스님이 서 있었다. 회색 승복은 최고급 모시로 지어져 조명을 받을 때마다 은은한 윤기를 흘렸지만 그 위로 드러난 삭발한 머리는 서늘할 만큼 단호했다. 세속의 번뇌를 끊어내듯 밀어버린 그 둥근 머리는 화려하게 치장된 셰프들의 머리칼 사이에서 이질적인 엄숙함을 자아냈다. 그녀의 주변에는 보조 셰프도 화려한 조리 도구도 없었다. 오직 그녀 자신과 오대산의 겨울을 견뎌낸 낡은 옹기 하나뿐이었다. 서두를 것 없다. 음식은 재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 스님은 주변의 소음에 귀를 닫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도마 위에 놓인 아욱 한 줌과 두부 한 모에 머물러 있었다. 남들이 최고급 트러플과 푸아그라를 꺼낼 때 그녀는 산사 텃밭에서 아침에 뜯어온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아욱을 다듬었다. 그녀는 육수를 내기 위해 자극적인 멸치나 고기를 쓰지 않았다. 그저 무와 말린 표고버섯 그리고 다시마를 우려낸 맑은 물이 끓어오르길 기다렸다. 물이 보글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스님은 마침내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다. 순간 묘한 정적이 흘렀다. 화려한 향신료와 버터 냄새가 진동하던 대회장에 묵직하고도 쿰쿰한 그러나 맡을수록 입안에 침이 고이는 깊은 향이 낮게 깔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 겨울 무심함의 눈보라와 봄날의 따스한 볕 그리고 스님의 기도가 응축된 시간의 향기였다. 스님은 체에 받쳐된 장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콩 알갱이 하나하나가 뜨거운 물속에서 춤을 추듯 퍼져나갔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국자를 젓는 동작에는 수만 번의 공양을 준비하며 다져진 우아한 절도가 배어 있었다. 이것은 경연을 위한 요리가 아니다. 속죄를 위한 공양이다. 끓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스님은 눈을 감았다. 평생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는 가시, 얼굴조차 희미해진 아들.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떠나와야 했던 그 죄책감이 국물 위로 떠올랐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이유는 명예가 아니었다. 어쩌면 바다 건너 저 먼 곳, 뉴욕이라는 낯선 땅 어딘가에 자신의 업보가 살아 숨쉬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하고도 절박한 모정 때문이었다. 종료 5분 전입니다. 강현수 셰프의 접시는 완벽했다. 오방색으로 장식된 한우 타르타르는 마치 한 폭의 추상화 같았다. 심사위원들은 이미 눈으로 압도당하고 있었다. 반면 명선 스님의 앞에는 소박한 백자 그릇 하나가 놓였다. 누런아욱 된장국, 보리가 섞인 밥, 그리고 묵은지 한 보시기. 심사의 시간이 다가왔다. 대한민국 미식계를 좌지우지하는 거물급 심사위원들이 스님의 밥상 앞에 앉았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다. 세계대회에 나가기엔 너무나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다. 평론가 김 선생이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입 떠넣는 순간 그의 멈칫하던 손길이 굳어졌다. 화려한 기교도 혀를 찌르는 감칠맛도 없었다. 그런데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식도부터 위장까지 위로하듯 훑쳐내렸다. 짜지 않군요. 김 선생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요즘 음식들은 혀끝에 쾌락만을 쫓느라 너무 시끄럽습니다. 헌데 이 국은 텅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꽉 차 있습니다. 그는 다시 국물을 떠먹고는 두부를 씹었다. 눈을 지그시 감은 그의 표정이 마치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처럼 편안하게 풀어졌다. 어머니의 부엌 냄새가 납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는 냄새가 나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말없이 국에 밥을 말았다.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심사위원들이 숟가락질을 멈추지 못하고 그릇을 비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심사가 아니라 지친 영혼들의 식사였다. 결과 발표의 순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강현수 셰프에게 쏟아졌다. 우승은 예상대로 압도적인 테크닉과 현대적 감각을 보여준 강 셰프에게 돌아갔다. 명선 스님은 담담하게 합장하며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승패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저희 심사위원단은 이번 대회의 취지인 한국의 혼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우승자와는 별도로 한국의 발효와 정신을 대표할 마스터 셰프 자격으로 한 분을 더 모시기로 했습니다. 장래가 술렁였다. 천년의 시간을 머금은 장으로 우리 모두에게 잊고 있던 근원을 떠올리게 해주신 분, 명선 스님을 뉴욕 본선에 특별 초청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명선 스님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삭발한 머리 위로 쏟아지는 조명이 마치 부처의 후광처럼 빛났다. 그녀는 짐을 챙겨 대회장을 빠져나왔다. 서울의 밤 공기는 여전히 뜨겁고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스님의 품에 안긴 텅 빈 된장 항아리 안에서는 오대산의 겨울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기다려라. 내 너를 만나러 가마. 그녀의 시선은 밤하늘 넘어 태평양 건너 차가운 빌딩 숲을 향해 뻗어나갔다. 30년 묵은 죄책감과 5년 묵은 간장을 품고 한국의 깊은 산속에서 시작된 기다림이 이제 막 다니엘과 제니가 있는 그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회 당일 피어 17의 메인홀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CNN,
BBC를 비롯한 전 세계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뉴욕의 상류층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홀 중앙에는 거대한 오픈 키친이 설치되었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각국을 대표하는 미슐랭 셰프들이 저마다의 칼을 갈며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자리는 가장 높고 고독한 곳, 심사위원석 정중앙이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값비싼 식재료, 열기 가득한 요리사들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다니엘에게는 흑백 영화처럼 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위장이 쪼그라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습관처럼 탄산수만 들이켰습니다. 지금부터 더 소울 오브 코리아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힘찬 외침과 함께 대형 스크린에 이번 경연의 핵심 주제인 한국의 장들이 소개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사계절과 그 시간을 견디며 익어가는 항아리들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의 마지막, 눈 덮인 강원도 오대산의 암자와 눈을 막고 있는 장독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다니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원, 장독대, 그리고 왠지 모를 서러움. 매일 밤 악몽 속에 등장하던 그 풍경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번 경연을 위해 한국에서 공수해온 최고의 식재료들을 소개합니다. 특히 30년 이상 묵은 시간장들이 이 자리에 도착해 있습니다. 주방 스태프들이 무대 위로 조그만 항아리들을 조심스럽게 운반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명선 스님이 눈물로 지켜낸 보자기에 쌓인 작은 항아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조명 아래 놓인 그 투박한 옹기들은 마치 시골에서 상경한 촌로처럼 이질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다니엘의 잃어버린 30년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뉴욕 한복판, 세계 최고의 미식 축제.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원초적인 맛의 향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석에 앉은 세상에서 가장 배고픈 셰프 다니엘 강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그 검은 액체와의 만남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개회 선언과 함께 오픈 키친은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장처럼 변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스타 셰프들은 마치 지휘자처럼 칼을 휘둘렀다. 프랑스 셰프의 팬에서는 콘약 향이 섞인 불기둥이 치솟았고, 이탈리아 셰프는 송로버섯을 보석 다루듯 얇게 점이며 관객들을 유혹했다. 관객들은 환호했고 카메라는 그 화려한 퍼포먼스를 담느라 분주했다. 그러나 명선 스님의 조리대는 고요한 섬 같았다. 그녀는 묵묵히 오대산에서 가져온 맑은 물을 끓이고 항아리에서 꺼낸 검붉은 장을 풀었다. 화려한 가니쉬도 분자 요리 기법도 없었다. 그저 투박한 뚝배기 안에서 보글거리는 소리만이 그녀가 내는 유일한 목소리였다. 심사의 시간이 다가왔다. 다니엘의 앞에는 세계 각국의 미식 정수가 담긴 접시들이 차례로 놓였다. 푸아그라 테린, 사프란 리조또, 와규 스테이크, 미슐랭 가이드가 찬사에 맞이 않는 완벽한 요리들이었다. 다니엘은 기계적으로 나이프를 들었다. 모래알같군. 입안에서 고기가 씹혔지만 뇌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혀는 마비된 듯했고 식도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듯 조여왔다. 그는 억지로 음식물을 삼키고는 탄산수로 입안을 헹궈냈다. 맛을 느끼지 못하는 셰프.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때 명선 스님의 순서가 되었다. 그녀가 내민 것은 하얀 백자 그릇에 담긴 짙은 갈색의 시간장 국수였다. 육수도 없이 오직 삶은 소면에 30년 묵은 시간장과 들기름, 그리고
잘게 다진 묵은지만을 얹은 지극히 단순한 요리였다. 다니엘은 의무감으로 젓가락을 들었다. 짙은 간장향이 코끝을 스치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쿰쿰하지만 역하지 않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흙 냄새. 면을 한 입 물었다. 순간 다니엘의 동공이 확장됐다. 짜지 않았다. 아니, 짠맛 뒤에 숨어있던 깊고 그윽한 단맛이 혀뿌리를 강하게 때렸다. 그것은 설탕의 단맛이 아니었다. 1000번의 낮과 1000번의 밤, 그 혹독한 시간을 견뎌낸 콩이 스스로 삭아내리며 만들어낸 세월의 단맛이었다. 죽어있던 미래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얼어붙었던 위장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씹을수록 올라오는 고소한 들기름 향이 텅 빈 마음의 구멍을 메워주는 듯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지? 다니엘은 자신도 모르게 국수 그릇을 비웠다. 심사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바닥에 남은 간장 소스까지 숟가락으로 긁어 먹었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알 수 없는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스님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잘 먹었습니다라고 짧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스님은 합장으로 답할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어머니의 잔상을 찾기엔 다니엘의 기억은 너무나 낡고 희미했다. 그날 밤 다니엘의 펜트하우스, 뉴욕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서도 다니엘은 잠들지 못했다. 입안의 감도는 그 간장의 여운,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허기가 찾아왔다. 맹렬한 배고픔이었다. 냉장고를 뒤져 샌드위치를 꺼내 먹어보았지만 낮에 느꼈던 그 충만함은 없었다. 그는 옆방 문을 살며시 열었다. 어둠 속에서 링거를 맞으며 잠든 딸 제니의 앙상한 팔이 보였다. 거식증, 세상 그 어떤 산해진미도 거부하며 스스로 말라가는 아이. 다니엘의 가슴이 미어졌다. 만약 그 음식이라면, 나의 죽은 입맛을 살려낸 그 기적 같은 음식이라면 제니의 다친 목구멍도 열 수 있지 않을까? 다니엘은 홀린 듯 휴대전화를 들었다. 이틀 후 경연대회의 모든 일정이 끝난 저녁, 조지의 주선으로 명선 스님이 다니엘의 집을 방문했다. 스님은 수행자가 머물기엔 지나치게 화려하고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들어서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젊은 통역관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누추한 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다니엘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기 뭐해. 절밥 몇 가지를 준비해 보려 합니다. 스님은 가져온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는 오대산의 흙이 묻은 호박잎, 직접 띄운 쌈장, 말린 나물들이 들어 있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다니엘의 주방에서 스님은 가장 원시적인 도구인 손과 칼만으로 요리를 시작했다. 달그락 달그락 도마 소리가 넓은 거실을 채웠다. 밥 짓는 냄새, 된장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멸균실 같던 집안의 공기를 밀어내고 따스한 온기를 채웠다. 식탁에는 화려한 요리 대신 호박잎쌈과 강된장, 그리고 슴슴하게 무친 나물 반찬들이 차려졌다. 식사하시지요. 다니엘과 조지, 그리고 억지로 식탁에 앉혀진 제니가 수저를 들었다. 제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낯선 냄새를 경계했다. 하지만 스님이 따뜻하게 쪄낸 호박잎에 밥 한 술과 강된장을 조금 얹어 제니의 입가에 가져갔을 때 아이는 거부하지 못했다. 냄새가 너무나 그리운 냄새였기 때문이다. 제니가 입을 벌려 쌈을 받아 먹었다. 꿀꺽. 제니의 목을대가 움직였다. 다니엘과 조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제니는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스스로 젓가락을 집어 나물을 집어먹기 시작했다.
맛있어요, 아빠. 제니의 입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 말에 다니엘은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았다. 조지는 오 맙소사. 이건 마법이야. 이 소스에 도대체 뭘 넣은 겁니까? 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식사는 경건하면서도 즐거웠다. 다니엘 역시 정신없이 밥을 먹었다. 위장이 따뜻하게 차오르자 비로소 마음의 빗장도 풀리는 듯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차를 마시며 대화가 이어졌다. 스님, 정말 놀랍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밥을 먹는 건 몇 년 만입니다. 음식에 어떤 비결이라도 있는 겁니까? 다니엘의 질문에 통역관을 통해 스님의 대답이 돌아왔다. 비결이랄 게 있겠습니까? 그저 기다림이지요. 장도 사람도 기다려야 깊어지는 법이니까요. 그녀의 시선이 창밖의 화려한 뉴욕 야경에 머물렀다. 쓸쓸하고도 깊은 눈빛이었다. 조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은 가족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가족들에게도 해주셨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요. 그 질문에 스님이 찻잔을 쥔 손을 멈칫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스님은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울음보다 더 슬퍼 보였다. 그녀가 입을 열었고 통역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그 말을 옮겼다. 출가하기 전 아주 오래전에 속세의 연을 끊으며 떼어놓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의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가난이 죄였지요. 먹일 것이 없어 굶겨 죽이느니 배라도 골치 않는 나라로 보내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 보내던 날 마지막으로 해준 것이 묽은 된장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갔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아마 셰프님과 비슷한 연배가 되었을 겁니다. 미국 어디선가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생사조차 모르고 살았지요. 이번에 이곳에 온 것도 혹시나 하는 노파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넓은 땅 어딘가에 제 못난 손맛을 기억하는 혀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해서요. 쿵! 다니엘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된장죽, 미국 입양, 내 나이.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세게 쥐었다. 호흡이 가빠지려 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지금 여기서 제가 그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기엔 버림받았다는 30년의 상처와 오늘 느낀 구원의 맛이 너무나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었다. 다니엘은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며 겨우 입을 열었다. 분명 훌륭하게 자랐을 겁니다. 스님의 그 마음이 닿았다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음식을 맛있게 비워주시니 제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던 것 같습니다. 부디 따님도 건강을 찾길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스님과 통역관이 현관을 나설 때까지 다니엘은 움직이지 못했다. 아니, 움직일 수가 없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다니엘은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거실에는 여전히 구수한 된장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것은 지독하게 그리운 냄새였고 사무치게 아픈 냄새였다. 그는 식탁 위에 스님이 남기고 간 작은 보자기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대회 내내 소중히 품고 다녔던 그 작은 시간장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다니엘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잡았다. 차가운 온기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어머니.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다. 뉴욕의 밤은 화려하게 빛났지만 펜트하우스에 불 꺼진 거실에 홀로 남은 다니엘은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그 항아리를 끌어안고 있었다. 혀끝에 남은 짠맛이 눈물이 되어 흐를 때까지.
뉴욕의 가을은 유난히 청명했다. 센트럴 파크의 단풍이 붉게 타오를 무렵 다니엘의 펜트하우스 주방에는 미세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주방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모셔진 투박한 옹기 하나가 있었다. 명선 스님이 두고 간 시간장이었다. 다니엘은 매일 아침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쿰쿰하면서도 달큰한 그 향기를 맡으면 지난 30년간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던 차가운 납덩이들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기적은 제니에게 먼저 찾아왔다. 거식증으로 물 한 모금조차 거부하던 아이가 스님의 시간장 한 방울을 떨어뜨려 끓인 죽을 비우기 시작했다. 아빠, 이 냄새. 따뜻해. 제니의 앙상한 뺨에 홍조가 돌기 시작했다. 아이가 음식을 삼킬 때마다 다니엘은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 잃어버렸던 미각이 돌아오자 다니엘의 요리 세계 또한 송두리째 바뀌었다. 테크닉과 화려함으로 무장했던 그의 접시에서 허세가 빠지고 재료 본연의 깊이를 살리는 진심이 채워졌다. 뉴욕 타임스는 다니엘 강 영혼을 요리하는 셰프로 다시 태어나다라는 헤드라인을 실었지만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명성이 아니었다. 혀끝의 감각이 살아나자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감각들도 덩달아 깨어났다. 다니엘은 서재 깊숙한 금고를 열었다. 누렇게 변색된 낡은 입양 서류 봉투. 평생을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의 증거라 여겨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것을 떨리는 손으로 꺼냈다. 강진수. 그것이 그의 한국 이름이었다. 서류 한 귀퉁이에는 흐릿한 필체로 출생지와 입양기관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 이제까지는 분노 때문에 읽지 못했던 글자들이었다. 하지만 스님의 음식을 먹고 그녀의 눈빛을 마주한 이후 그 원망은 알 수 없는 그리움으로 발효되고 있었다. 찾아야겠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버려져야 했는지. 다니엘은 한국의 전문 입양 추적 기관과 대형 로펌에 의뢰서를 보냈다. 자신의 유전자 정보와 보관하고 있던 서류 사본, 그리고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까지 모두 동봉했다. 그것은 30년 묵은 응어리를 풀기 위한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같은 시간 지구 반대편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 무심함의 시간은 여전히 더디게 흘렀다. 뉴욕에서의 소란스러웠던 기억은 산사의 바람에 씻겨나간 지 오래였다. 명선 스님은 다시 회색 승복을 입고 장독대를 닦는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계절은 여름을 지나 가을로 다시 겨울의 초입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스님은 제자들에게 사찰 음식을 가르치며 강조했다. 음식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반이요. 먹는 사람의 마음이 나머지 반이다. 너희가 빚는 만두 하나에도 우주를 담아야 한다. 제자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스님의 시선은 종종 먼 산등성이에 머물렀다. 그 아이는 밥을 잘 먹고 있을까? 법당에서 예불을 드릴 때면 스님의 목탁 소리 사이로 낯선 이름들이 끼어들었다. 다니엘 그리고 제니. 스쳐 지나간 인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깊이 박힌 그들의 얼굴. 스님은 자신이 왜 그토록 그 낯선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썼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그들이 건강하기만을, 그 낯선 땅에서 배를 골치 않기만을 매일 밤 발언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품고 있는 모정이 바다 건너 아들에게 닿았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또 한 해의 매주를 띄울 준비를 했다. 해를 넘겨 다시 봄 기운이 움트던 어느 날 새벽, 뉴욕의 다니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국의 로펌 변호사였다. 미스터 강 보내주신 유전자 정보와 입양 기록을 바탕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연계하여 정밀 대조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침모로 추정되는 분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은 쥐고 있던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뛰었다. 누구입니까?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수화기 너머 변호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이름을 뱉었다. 강원도 오대산 무심함에 계신 명선 스님입니다. 속명은 이영희님이고요. 세상이 멈춘 듯했다. 다니엘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뉴욕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거실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럴 줄 알았다는 안도감과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동시에 몰려왔다. 그분이 정말 어머니였다고? 자신의 죽은 혀를 살려낸 그 된장국. 뉴욕의 밤 자신의 집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를 버렸다고 고백하던 그 떨리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진실로 연결되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 아니, 그녀도 몰랐을 것이다. 알았다면 그렇게 슬픈 눈으로 돌아설 리가 없었다. 다니엘은 그 길로 짐을 쌌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다니엘은 렌터카를 몰아 강원도로 향했다. 서울을 벗어나자 차창 밖 풍경은 회색 빌딩 숲에서 짙푸른 산맥으로 바뀌었다. 30년 전 이 길을 통해 낯선 땅으로 보내졌을 어린 강진수. 그리고 이제는 세계적인 셰프 다니엘이 되어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길. 차는 영동 고속도로를 달려 평창에 진입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입구에 다다르자 공기부터가 달라졌다. 차가우면서도 맑은 폐부 깊숙한 곳까지 씻어내는 청량한 바람. 그것은 뉴욕의 주방에서 스님이 뚜껑을 열었을 때 풍겨 나오던 바로 그 항아리 속의 바람 냄새였다. 차를 더 이상 몰 수 없는 산길 입구에 다다랐다. 여기서부터 무심함까지는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 다니엘은 코트를 여미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아직 잔설이 남아있는 산길은 미끄럽고 가팔랐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원망의 말을 쏟아내야 할까? 왜 버렸냐고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맛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안겨야 할까? 수만 가지의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30년의 세월은 원망만 하기에도 그리워만 하기에도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였다. 이제는 만나야 한다는 것. 더 이상 잃어버린 채로 살 수 없다는 것. 1시간쯤 걸었을까? 울창한 전나무 숲길 끝에서 절벽 위에 위태롭게 그러나 굳건하게 매달린 작은 암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무심함, 마음을 비우는 곳. 암자의 굴뚝에서는 저녁 공양을 준비하는지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산바람을 타고 다니엘의 코끝에 닿았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다니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것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주방에서도 맡을 수 없었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슬픈 냄새였다. 다니엘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낡은 나무 대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대문 안쪽 마당, 장독대 사이로 회색 승복을 입은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항아리를 어루만지고 있는 그 작고 굽은 등. 다니엘은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떼었다. 30년 만에 처음 불러보는 낯설지만 사무치는 그 단어를. 어머니. 바람이 멈추고 장독대를 닦던 명선 스님의 손길이 허공에서 딱 멈췄다. 오대산의 깊은 골짜기로 아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울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다니엘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오대산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장독대를 닦던 스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아주 느린 동작으로
마치 녹슨 기계가 돌아가듯 그녀가 몸을 돌렸다. 회색 승복을 입은 왜소한 체구, 세월의 풍파가 내려앉은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30년 전 어린 아들을 떠나보내던 날의 그 눈물 맺힌 시선과 똑같았다. 스님의 시선이 다니엘의 젖은 눈동자에 닿았다. 핏줄이 당기는 본능이었을까?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진수냐? 내 아들 진수냐? 다니엘은 대답 대신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흙바닥의 냉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스님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대도를 내려와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다. 거친 손가락이 다니엘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내 새끼가 밥은 굶지 않고 살았구나. 그날 밤 무심함의 법당에는 예불소리 대신 두 모자의 긴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30년의 세월은 길었으나 오해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스님은 낡은 반다지 안쪽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해진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입양 가기 전날 찍은 빡빡머리 꼬마 강진수의 사진이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내 젖이 말라 쌀뜨물만 먹이던 시절 너를 굶겨 죽이느니 배불리 먹여줄 나라로 보내는 게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라 믿었다. 그 죄로 나는 머리를 깎았고 평생 부처님 전에 너의 밥그릇이 채워지길 빌었다. 다니엘은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다. 뉴욕의 화려한 성공도 미슐랭 스타도 채워주지 못했던 가슴 속 거대한 구멍이 어머니의 투박한 손길 한 번에 메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용서가 필요한 일이 아니었다. 그저 확인해야 할 사랑이었다. 그 후로 일주일간 다니엘은 무심함에 머물렀다. 그는 셰프복 대신 편한 개량 한복을 입고 어머니의 부엌에 섰다. 세계 최고의 주방 설비는 없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꽁꽁 언 계곡물을 길어와야 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다시 30년 전의 엄마가 되었다. 가마솥에 불을 지펴 고슬고슬한 밥을 짓고 겨우내 말려둔 시래기를 삶아 된장을 풀었다. 음식은 손끝이 아니라 마음끝에서 나오는 것이다. 재료가 가진 아픔을 내가 먼저 알아줘야 먹는 사람의 아픔도 낫게 할 수 있다. 다니엘은 어머니의 곁에서 배웠다. 기다림을 배우고 불 조절을 배우고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배웠다. 그가 뉴욕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완벽한 맛의 해답이 바로 이 산골 암자의 낡은 부엌에 있었다. 일주일 뒤 다니엘은 어머니와 약속했다.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어머니의 손녀와 함께 오겠노라고. 뉴욕으로 돌아온 다니엘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피어 17의 레스토랑, 자신의 이름을 건 그 화려한 왕국에 들어선 다니엘은 즉시 조지를 호출했다. 그리고 주방의 모든 스태프를 모았다. 오늘부로 다니엘 뉴욕의 총괄 셰프직을 내려놓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하지만 다니엘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수석 셰프에게 자신의 조리복을 건넸다. 자네라면 충분해. 나는 이제 새로운 요리를 하러 떠나려네. 조지는 펄쩍 뛰었지만 다니엘이 내민 무심함의 사진과 생기가 돌기 시작한 제니의 얼굴을 보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눈빛이 변했어. 예전에 그날 선 도끼는 사라지고 뭐랄까 아주 깊은 호수 같아졌군. 자네가 찾던 그 영혼소를 드디어 찾은 모양이야. 다니엘은 뉴욕 생활을 정리했다. 펜트하우스도 명성도 미련 없이 놓았다. 그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명예보다 먹여야 할 가족과 배워야 할 진짜 맛이 더 중요했다. 1년 후
서울 북촌의 한적한 골목. 고즈넉한 한옥을 개조한 식당 입구에 소박한 나무 현판이 걸렸다. 단, 붉은 마음. 다니엘, 아니 강진수의 두 번째 레스토랑이었다. 하지만 이곳에는 푸아그라도 캐비어도 없었다. 대신 강원도 오대산에서 공수해온 맑은 물과 어머니가 직접 띄운 메주로 만든 장, 그리고 제철 나물들이 주방을 채웠다. 아빠, 할머니가 매주 띄우는 날짜 잡혔대요. 주방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제니였다. 몰라보게 건강해진 제니는 이제 한국말을 제법 유창하게 하며 홀서빙을 돕고 있었다. 거식증을 앓던 소녀는 이제 할머니의 누룽지를 가장 좋아하는 명랑한 소녀로 변해 있었다. 다니엘은 웃으며 갓 지은 밥의 냄새를 맡았다. 그래, 이번 주말엔 오대산에 가야겠구나. 이곳 단은 오픈과 동시에 서울 미식가들 사이에서 조용한 파란을 일으켰다. 화려한 기교는 없지만 한 숟가락 먹으면 눈물이 날 것 같은 위로의 맛. 사람들은 그것을 다니엘의 마법이라 불렀지만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어머니가 물려주신 시간과 정성이라는 것을. 주말이 되면 다니엘은 제니의 손을 잡고 오대산으로 향했다. 무심함에 부엌에서 이제는 3대가 나란히 앉아 콩을 골랐다. 삭발한 머리에 명선 스님이 온화한 미소로 콩을 삶으면 다니엘이 절구질을 하고 제니가 고사리 손으로 메주 모양을 빚었다. 어머니, 이 간장은 언제쯤 맛이 들까요? 다니엘의 물음에 명선 스님이 먼 산을 바라보며 답했다. 서두르지 마라. 계절이 4번 바뀌고 바람이 1000번 다녀가야 비로소 맛이 드는 게야. 사람 마음 읽는 거랑 똑같지 않더냐.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항아리를 어루만졌다. 차가운 온기 속에서 뜨거운 생명이 숨쉬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자신이 먼 길을 돌고 돌아 도착한 곳은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이름의 따뜻한 밥상이었음을. 오대산의 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칼과 스님의 승복 자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장독대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다. 더 이상 춥지 않은 완벽한 봄이었다. 오늘 들려드린 깨진 항아리의 핀 꽃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의 세월을 건너뛴 어머니의 사랑과 그 사랑을 깨닫고 치유받은 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도 따뜻한 밥 한 끼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깨지고 부서지지만 사랑으로 보듬으면 그 상처는 금보다 빛나는 무늬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